자, 현재 우리는 책임의 일반 이론을 보고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를 볼 차례입니다. 책임이라는 영역은 좀 추상적인데, 책임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비난 가능성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 자, 비난 가능성의 근거, 뭔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와닿죠. 자,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의 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 때, 자,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야, 너 사람 안 죽일 수 있었지? 예. 안 죽일 수 있으면 안 죽여야지. 왜 죽였어? 이게 뭡니까? 비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난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범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이 그 범죄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선택의 가능성은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선택의 자유, 즉 자유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의사. 그래서 결국 이 자유의사가 있었을 때 범죄를 범할 것인가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었을 때, 자,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범죄를 범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 범죄를 택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 가능성을 바로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이런 자유의사가 있느냐 문제입니다. 자, 있다는 입장이 있고 없다는 입장이 있었죠. 자, 있다는 입장이 뭡니까? 그에 다음에 나오는 도의적 책임론이죠. 이건 이미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자, 이 도의적 책임은 고전학파의 입장인데, 이 고전학파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인정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범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사,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가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범죄를 택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자,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도의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고, 이 도의적 비난이 법적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도의적 책임은 의사 자유론이죠. 그래서 의사의 자유, 이것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의적 책임을 비결정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비결정론이다. 무슨 말입니까? 범죄자가 될 사람이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범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범죄가 선택된다는 것입니까?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사로 범죄가 선택되는 거지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도의적 책임론, 이 고전학파 입장을 비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차이점을 볼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근대학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람에게는 자유의사가 없다 그랬죠. 자, 이걸 의사 비자유론이라고 말하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죠. 자, 자유의사가 없단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이 범죄는 반사적 성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 반사적 성격은 그 사람의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또 형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전적 소질은 행위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환경도 역시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뭡니까? 운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반사적 성격이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로 근대학파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범죄를 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그 사람한테 없는 겁니다. 자, 선택의 자유가 없다. 전부 운명이라는 겁니다. 소질도 운명이고 환경도 운명일 뿐이죠. 그래서 자유의사는 없다는 겁니다. 자, 자유의사는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도의적으로 비난을 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범죄를 범하도록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범죄를 범하는 것이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운명대로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운명을 비난할 수 있나요? 원망을 할 수 있지만 비난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근대학파는 무엇을 중시하는 입장입니까? 사회 방위를 중시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회를 위해서는 격리해야 됩니다. 교도소 안에 가둬놔야 됩니다. 뭡니까?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즉 사회를 위해서 이 사람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가 어떤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보지만 사회적 책임은 자유의사는 없기 때문에 결국 반대적 성격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의적 책임은 절대적인 자유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자유의사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의사를 말합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죠? 아이들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 그냥 아장아장 걸어갈 때부터 봐도 이상하게 좀 난폭한 아이도 있고 아주 또 착한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만났을 때 괜히 가서 이렇게 미는 애들이 있어요. 가서 괜히 밀고 가서 괜히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뭡니까? 벌써 뭔가 소질이 엿보이죠. 그렇죠? 소질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다른 아이 보면 가서 이렇게 막 껴안고 뽀뽀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뭡니까? 소질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소질이 안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질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질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도의적 책임은 뭡니까? 소질의 영향 절대로 안 받는다는 겁니다. 소질의 영향 절대로 안 받는다. 또 환경의 영향 사람이 안 받을까요? 받죠. 그렇죠? 중산층이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아주 평온하게 자란 사람하고 진짜 무슨 뒷골목에서 완전히 무슨 들깨처럼 자란 사람하고 달라요. 기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환경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도의적 책임은 소질과 환경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추상적으로만 인간을 이해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책임론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사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모조리 다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 자, 근데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 강의실에 온 게 운명적으로 그냥 온 겁니까? 어떻게 발걸음 옮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유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적 책임은 뭡니까? 너무 극단적이죠. 인간의 자유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도의적 책임은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절대 안 받는다. 자, 문제가 있고요. 사회적 책임론, 인간에게는 절대 자유의사가 없다. 너무 극단적이죠. 자, 그런 점에서 양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서를 절충하기 위해서 등장한 책임론이 세 번째 나오는 인격적 책임론이라는 겁니다. 어떤 견해인가 내용을 봅시다. 인격적 책임론은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유의사를 가진 또 어떤 입장입니까?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사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자유의사가 아니라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자유의사를 인하는 것이 인격적 책임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잘 나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빗나가 버리면 말았어요. 봅시다. 구체적 행위와 그 배후에 잠재되는 행위자의 인격의 책임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도 아니고 소질과 환경도 아니라 바로 인격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만 형벌을 가할 수 있고 또 책임의 양도 형량도 책임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럼 인격적 책임에 따르면 책임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심사해야 됩니다. 또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피고인의 인격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이 인격입니다. 이걸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관들이 규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또 그다음에 인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인격을 잘못된 인격을 형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격 형성 과정을 심사해 봐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도 불러오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불러오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불러오고, 다 불러와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 몰라도 현실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인격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인격적 책임론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과 인격적 책임론을 봤는데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일단은 자유의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의적 책임론이 타당한 겁니다. 즉,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범죄를 선택했을 때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의적 책임론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도의적 책임론은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소질과 환경 영향을 절대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 인간을 우리가 관찰해 본다면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받되,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갖고 있는 인간이 바로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자유의사의 책임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우리 통설의 태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인격이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은 자유의사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자유의사는 그 권리와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는 상대적인 자유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절대적 자유의사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의사에서 의사에 대해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점에서 처음에 나온 도의적 책임론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입장이 현재 우리 통설과 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 자유의사가 책임의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여튼 상대적 자유의사, 여기에 책임의 근거, 비난 간수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도의적 책임론이 타당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절대적 자유의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의사의 책임의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봅시다. 여기서 책임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은 책임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존재할 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책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책임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책임인데, 요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느냐의 문제. 이것이 바로 책임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조서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범죄 체계론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먼저 고전적 범죄 체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 고전적 범죄 체계는 인과적 행위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인과적 행위론의 기본적인 명제에 충실했던 범죄 체계론입니다. 그 기본적 명제가 뭡니까?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자, 책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관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주관적 요소들일까요? 고의범의 경우는 고의고, 과실범의 경우는 과실이고, 기타 목적범의 경우는 목적 같은 것도 필요하고, 기타 영득죄의 경우는 불법 영득의사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고의와 과실이란 주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본질, 책임의 내용은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이면서 심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게 바로 고전적 범죄 책임 입장이고, 이런 것을 거기 처음에 나오는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고전적 범죄 책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적 범죄 책임은 책임을 규범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기본적인 평가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가치 판단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사실적인 심리적 사실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사실로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고, 이 심리적 사실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책임 능력도 필요하긴 한데, 책임 능력은 심리적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책임 능력은 책임의 요소는 될 수 없고, 책임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건 책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에 불과할 뿐이고 이건 심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본질이나 내용은 될 수가 없다고 봤던 것이 바로 고전적 범죄 체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심리적 책임론의 입장입니다. 이 심리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이 의외로 자주 출제되는데 그 두 번째 비판이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심리적 책임에 따르면 고의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의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납북 사건을 봤는데 그 다음에 북한을 찬양했는데 고의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고의가 없었습니까? 고의가 있었죠. 근데 심리적 책임에 따르면 고의가 있다면 책임을 인정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뭡니까? 고의는 있지만 우리 통독파리는 책임을 부정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심리적 책임론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이 부각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그 심리적 책임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고전적 범죄 체계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신고전적 범죄 체계 책임론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책임인데,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에 와서야 책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는 책임을 심리적 사실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규범적인 평가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자, 책임을 규범적인 문제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범죄 체계 책임론을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부른다면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책임 개념은 규범적 책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규범적 책임론이죠. 자, 그래서 책임을 심리적 사실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규범적인 평가의 문제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평가를 책임의 본질로 이해했을까요? 비난 가능성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비난 가능하다, 비난할 수 없다. 이것은 규범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죠. 그래서 책임을 비난 가능성이나 평가의 문제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을 이제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규범적 책임을 취하고 있는 이 신고전 범죄도 고의 과실은 일단 책임 요소로 봤습니다. 자, 고의나 과실 같은 것을 책임 요소로 봤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비난할 수 있느냐? 첫째, 책임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책임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책임 능력은 책임의 전제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본질, 책임의 내용이 된다고 봤던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입니다. 기대 가능성. 그래서 이것이 책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 이 적법행위라는 기대 가능성을 책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것이 규범적 책임론입니다. 또한 뭐가 필요하냐?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위법성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 요소인 것은 아니고 고의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의 내용으로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그 신고전적 범죄 체계에서 주장하는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규범적 책임론, 이것을 이제 복합적 책임 개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왜 복합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지금 칠판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노란색과 하얀색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적 책임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고의과실은 심리적 사실입니다. 즉, 심리적 요소입니다. 근데 위법성 인식이나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규범적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 책임 개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짬뽕이라는 거죠. 짬뽕되어 있다. 심리적 사실과 규범적 요소가 섞여 있다. 이런 이름을 이런 거 전제 때문에 복합적 책임 개념이다. 이런 이름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적 범죄 체계로 넘어가 봅시다. 목적적 범죄 체계. 자, 이게 책임인데 책임 속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냐? 자, 목적적 범죄 체계에 와서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죠. 자,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고의과실. 그래서 책임 요소였던 요 고의과실이 책임에서 드디어 빠지게 된 겁니다. 빠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구성요건 요소로 가게 됐고, 이제는 그 나머지만 책임 속에 남게 된 겁니다. 그 나머지 위법성 인식, 또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 자, 이것이 남게 된 겁니다. 자, 뭐가 빠진 겁니까? 심리적 사실이 빠졌죠. 그래서 뭐만 남았습니까? 규범적 요소만 남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 또는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순수하다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순수하지 못한 게 빠졌기 때문이죠. 그게 순수하지 못한 게 뭡니까? 규범적 요소가 아니고 심리적 요소인 고의과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규범적 측면의 요소만 남았다. 그래서 이걸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합일태력 범죄 체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임론입니다. 자, 책임인데, 자, 합일태력 범죄 체계는 무엇과 무엇에 합일태였습니까? 신고전적 범죄 체계와 목적적 범죄 체계의 합일태였죠.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게 바로 합일태력 범죄 체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양자의 차이를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의과실에도 차이가 있죠. 신고전적 범죄 체계 책임 속에는 고의과실이 들어와 있는데, 자, 목적적 범죄 체계 책임 속에는 고의과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양자를 합쳐버리면 고의과실이 다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나, 이제 과실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법성, 인식, 뭐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 자, 여기 이제 합일적 범죄 체계 책임의 본질입니다. 이것도 복합적이죠? 왜 복합적입니까? 고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책임의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도 복합적이에요. 그러나,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책임론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위법성 인식의 소속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복합적 책임 개념에 의할 때는 위법성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 요소는 아니고 고의의 내용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법성 인식이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합일태력 범죄 체계의 신복합적 책임 개념에 따르면 위법성 인식도 필요하고 고의도 필요하지만 이 위법성 인식은 더 이상 고의의 내용이 아닌 독자적인 책임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위법성 인식이 고의 속에 들어가 있느냐 빠져 있느냐 이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합적이긴 복합적인데 빠져 있기 때문에 신복합적 책임 개념이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신복합적 책임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 통도는 뭐 합일태력 범죄 체계니까 합일태력 범죄 체계 하에서는 요걸 공부하는 게 책임론의 공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의과실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책임고의 뭡니까? 심정방가치. 그렇죠? 심정방가치 이미 공부했죠. 그렇죠? 심정방가치가 뭐죠? 바로 법적대적인 의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는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책임과실 이미 공부했죠. 뭡니까?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이었죠. 자, 주관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어떤 그 예견이 가능했는지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렇죠?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책임론에서는 이 책임고의와 책임과실은 생략합니다.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별 내용도 없어요. 생략해버리고 그 나머지 책임능력,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책임론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보시면 복합적 책임 개념이 이제 신고전적 범죄 체계 책임 개념이고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이 목적적 범죄 체계 책임론이고 신복합적 책임 개념이 합일태력 범죄 체계 책임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해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뭐 시판의 내용을 뭐 오른쪽에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정리하실 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적 책임론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신복합적 책임론을 봤는데 일단 뭐 한 가지 뭐 부연 설명해 보자면
규범적 책임론이라는 개념이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넓은 의미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규범적 책임론의 개념이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무엇을 지칭할까요? 바로 이 신고전적 범죄체계 책임론만을 지칭합니다. 근데 목적적 범죄체계나 합일체적 범죄책임론도 규범적이죠. 왜? 비난 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책임론이라는 개념을 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은 이 3자 모두를 지칭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책임론의 말이 나왔을 때 그걸 문맥을 통해서 의미의 범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좁은 의미라면 신고전적 범죄체계 책임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라면 신고전적 그다음에 목적적 합일체적 범죄체계 3자를 모두 지칭하는 책임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든지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얼마나 좁은 의미로만 파악하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책임론의 특징은 뭡니까? 이런 요소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요소가 존재하면 책임이 인정되고 책임이 인정된다는 소리는 범죄가 성립했다는 소리고 자, 범죄가 성립했다면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책임주의적 책임론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주의적 책임론. 그래서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신복합적 책임론 전부 책임주의적 책임론에 속하는 겁니다. 자, 책임주의적 책임론이 뭐라고요? 책임이 있다면 형벌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예방적 책임론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형벌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 책임주의적 책임론자들은 이런 요소가 갖추어지면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형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예방적 책임론자들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형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그 다른 요소가 존재할 때 비로소 형벌을 구할 수 있고 그 요소가 존재하지 않다면 형벌을 구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예방적 책임론자들인데 그 또 다른 요소, 책임 위에 또 다른 요소가 뭘까요? 예방이라는 겁니다. 예방. 자, 이것도 예방은 일반 예방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예방 가운데서 적극적 일반 예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무조건 형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책임이 있다고 무조건 형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일반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적극적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아무리 책임이 인정될지라도 형벌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예방적 책임론자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대표격인 록신의 답책성론을 봅시다. 이 답책성론은 비난 가능성이란 책임 개념을 형벌의 제한 근거로서 필요 조건이지만 자, 책임은 형벌의 필요 조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요소가 또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형벌의 예방 목적이라는 겁니다. 형벌의 예방 목적. 그래서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까지 있어야 비로소 형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록신의 답책성론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요. 자, 봅시다. 형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록신은 일단 책임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책임, 이런 것들.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이건 필요한데 자, 이 종전의 책임주의적 책임론자들은 이런 것만 있으면 당연히 형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록신은 한 가지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왜? 또나 뭐가 필요하냐? 예방이라는 겁니다. 예방. 즉 일반 예방 가운데 적극적 일반 예방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반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만 형벌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임이 인정될지라도 이 적극적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형벌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과 예방을 합쳐서 요걸 합쳐서 답책성 또는 벌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를 그냥 직역한 겁니다. 뭐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책임과 예방을 합친 개념, 즉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책임, 이것을 답책성 또는 벌책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록신은 결국 어떤 경우에 형벌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책임이 없다. 당연히 형벌을 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책임을 있는데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은 없다. 이것이 형벌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책임도 있고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도 있을 때 비로소 요 경우에 한해서 형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록시의 생각은 책임과 예방 사이에 상호 제한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지라도 책임이 없다면 형벌을 구할 수 없고 또 책임이 있을지라도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면 형벌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과 예방 사이에 상호 제한적 기능을 인정한 것이 바로 록신의 답체성이고 결국 양자 모두가 다 존재해야만 형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록시는 형벌을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경청할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설입니다. 근데 이 입장에서 좀 극단적으로 나가버린 게 야콥스의 사회적 기능 이론입니다. 뭐냐? 형벌을 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책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책임 필요 없다. 오로지 예방. 이것만 가지고 형벌을 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야콥스의 사회적 기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개념 자체는 너무 공허하다는 겁니다.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쓸데없고 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 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형벌을 가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형벌을 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의 영역에서 책임을 완전히 내몰아버린 게 야콥스라는 사람의 사회적 기능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론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자, 오직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만 가지고 형벌을 결정하니까 여기에 법관의 자의가 개입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을 가져오게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면서 책임주의가 갖고 있는 보장적 기능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자, 극단적 입장이죠. 이 예방적 책임은 현재 독일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몇 해 전부터 소개가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약간 시사성이 있는 이론이니까, 특히 록신의 견해 같은 것을 좀 더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범죄 체계와 관련해서 하빌테러 범죄 체계가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인정을 했으니까, 그 하빌테러 범죄 체계를 취한다면, 신복합적 책임 개념을 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죠. 그래서 신복합적 책임 개념에 따르면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가, 그 심정 반가치 요소에 책임 고의 과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필요하고, 또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 판단을 이러한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면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위법성 판단도 소극적 판단이었듯이 책임 판단도 소극적 판단입니다. 자, 소극적 판단이란 말이 뭡니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본다는 겁니다. 즉, 책임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책임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정하는 책임 조각 사유의 존재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거 뭘까요? 자, 위법성이 확정되면 책임은 추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위법성이 확정되면 책임이 추정됩니다. 자,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추정되듯이, 자, 위법성이 확정되면 책임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책임 단계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책임은 추정됐으니까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유, 뭡니까? 책임 조각 사유죠. 책임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책임은 어떤 식으로 확정되는 겁니까? 위법성 확정과 똑같습니다. 자,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처럼 이 책임도 책임 조각 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형법청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법이 책임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 무능력자를 1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법이 위법성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법성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 금지 착오를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기대 가능성이 없는 그 경우를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형법전을 보다도 우리 형법은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책임을 부정하는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보더라도 책임 판단은 소극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확정되는 겁니까? 책임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책임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 특별히 논점이 없다면, 논점이 없을 때는 책임에 관해서 논점이 없다면 케이스 문제에서 아주 편합니다. 자, 케이스 문제에서 책임과 관련해서 논점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특별한 책임 조각 사유가 없음으로써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책임도 언급 반드시 해야 되죠. 또 위법성 조각사에 있어서 특별히 논점이 없다면 어쨌든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위법성 요소가 존재함으로써 위법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큰일 나죠. 대폭 감점 당하죠. 뭡니까?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인정될 때 일단은 책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책임 조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도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 판단 소극적 판단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소극적 책임 표시의 종류 본다면 책임 배제 사유가 있고 책임 면책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임 배제 사유라는 것은 처음부터 책임을 부정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 뭘까요? 책임 무능력. 자, 책임 능력을 부정하는 사유죠. 책임 무능력, 책임 배제 사유고 그 다음에 이제 회피 불가능한 금지사고. 자, 이 금지사고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가 금지사고, 법률사고인데, 법률사고는 언제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지사고였을 때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자, 정당한 이유가 없단 말은 회피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때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금지사고와 책임이 조각된 경우는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죠. 이때 그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과실의 심정방가치 요소의 부존재. 그 심정방가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책임 고의 부정되고 책임 과실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책임을 원천적으로 부정해버리는 사유죠. 이걸 책임 배제 사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면책 사유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책임 고의와 과실이 인정되고 책임력 인정되고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면 원칙적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면 책임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가능성, 정확히 말하면 기대 불가능성이죠. 이 기대 불가능성은 책임의 후발적인 감면 사유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면책 사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임 배제 사유와 책임 면책 사유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책임 조각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자는 구별할 식이 없어요. 그럴 식이 없고 그냥 책임 문력이 존재하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고 또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부 책임 조각 사유라고 불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책임 판단의 문제를 봅시다. 자, 비난 가능성의 판단. 자, 이 책임 판단의 대상은 행위입니다. 이걸 이제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임은 행위자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 판단은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책임 판단은 행위자에 대한 판단 아닙니까? 자,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그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행위를 전제로 한 판단이란 말입니다. 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 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을 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 행위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는 의미지 그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행위자의 반사적 성격이나 평소의 생활 태도나 인격을 고려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판단을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행위자의 인격이나 생활 태도를 다 고려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라는 범위 안에서 나타난 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 판단의 대상도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놓고 다만 거기서 그 행위 안에서 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무한히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정을 무한히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 안에서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 책임 판단도 행위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 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심정 반가치의 문제죠.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바로 법의 어떤 그 적대적인 태도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바로 고의범의 경우는 법 적대적 태도를 이제 심정 반가치라고 말하고, 과실범의 경우는 법 무관심적 태도를 이제 심정 반가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책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행위자의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와 행위자를 완전히 절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행위자의 인격이라든가 평소의 성격이라든가 또 생활 태도 같은 것도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습성 같은 겁니다. 상습성. 자, 무엇을 근거로 가중 처벌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범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습성이죠. 습성. 습벽이라고 하는데 습벽. 이게 뭡니까? 이게 행위의 요소가 아니라 행위자의 요소죠. 그 행위자의 성격이죠. 성격. 그래서 이걸 예외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예외적으로 행위자의 성격이나 행위자의 인격 등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행위가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행위자의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나타나는 범위 안에서 고려된다는 거,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이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란 말을 하고 또 행위 책임의 원칙을 혼동하지 않도록 잘 조화해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형법은 행위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책임 판단은 소극적 판단이다. 그 점만 잘 이해하시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세부적인 개별적인 책임 요소들의 내용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책임 능력이고, 두 번째가 위법성 인식이고, 마지막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입니다. 요거를 다 검토하면 책임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책임 능력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빌텔의 범죄체계 하에서의 책임의 본질이 바로 이거죠. 이미 설명드렸듯이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 가능성입니다. 근데 고의는 이제 심정반가치로서 이제 책임구의를 말하는 것이고, 과실은 이제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고의과실 편에서 다 언급을 한 것들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에서는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 가능성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것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없는 경우가 이제 주로 문제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책임 판단은 소극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책임 능력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먼저 책임 능력의 개념을 정의해 봅시다. 책임 능력이란 행위자가 법 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 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말합니다. 자, 너무 길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책임 능력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미 고딕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통찰 능력. 이것은 이제 지적 능력으로서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판단 능력. 자, 무엇과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자,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무엇이 금지되어 있고 무엇이 허용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옳고 그름, 법과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 형법은 시비 변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비 변별 능력.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이게 이제 책임 능력의 한 가지 통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정 능력인데 이 조정 능력은 의지적인 능력이죠. 자, 판단을 했어요.
그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의지적 능력도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조정 능력으로서 책임 능력의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헌법은 이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371페이지 보세요. 조문 10조 1항이 나와 있는데 그 10조 1항을 분석을 해 봅시다. 자, 10조 1항. 심진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통찰 능력입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 변별, 판단 능력이죠. 바로 통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사물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본 형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죠? 시비를 변별할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시비, 옳고 그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물, 이게 약간 용어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좀 어색하게 되죠. 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이것은 법과 불법,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 이것이 통찰 능력이고 지적 능력이고 그리고 의지적 능력이 조정 능력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정 능력이고 의지적 능력이 되고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심신상실자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표현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책임 무능력자란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책임 무능력자란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100%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자, 왜 그렇죠? 통찰 능력과 합니까? 자,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이 다 없어야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조문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10조 1항 무심코 그냥 읽었죠? 다시 보세요. 뭘 어떻게 되냐? 심진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즉 통찰 능력이 없거나 또 의사를 결정할 능력, 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다시 읽으면 통찰 능력이 없거나 조정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없거나 이게 또한의 개념입니까? 또는의 개념입니까? 또는의 개념이죠. 또는 그러니까 뭡니까? 둘 다 없어야 심신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없어도 책임 무능력자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없다면 당연히 책임 무능력자가 되겠죠. 그러나 꼭 둘 다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없어도 우리 형법상으로는 책임 무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법시험에서 너무 많이 출제됐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한의 개념이 아니라 또는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둘 다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없다면 책임 무능력자가 된다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시다. 책임 능력,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책임 능력이 왜 그 책임의 내용이 될까요? 책임의 요소가 될까요? 책임은 비난 가능성인데,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도 판단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력이 비난 가능성으로서 책임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책임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의미하는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도의적 책임 능력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도의적 책임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도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자, 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이 범죄라는 것은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범죄를 택해서 남에게 고통을 줬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뭡니까? 자기 스스로 범죄를 택했으니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책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의적 책임은 책임 능력을 유책 행위 능력이라고 이해합니다.
유책행위가 뭡니까? 책임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 능력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 능력인데 이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범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왜? 책임이 있는 행위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이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사회적 책임론은 이러한 자유의사가 없죠. 자유의사가 없으니까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이 책임 능력은 유책행위 능력이 아니고 또 사회적 책임론은 근대학파 입장에서 사회방위를 강조한다고 했죠. 그 사회방위 입장에서 이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사회방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방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형벌 능력 또는 수형 능력 또는 형벌 적응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을 도의적 책임론은 범죄 능력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 능력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나올까요? 책임 능력의 존재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책임 능력은 언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범죄 행위 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책임 능력을 언제 존재해야 될까요? 재판 시에 또는 수용 시에 존재해야만 되겠죠. 존재 시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도의적 책임론을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내렸는데, 자, 이 책임력을 형벌 능력으로 파악하는 사회적 책임론의 문제점을 한번 이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결론서에 비판이 나와 있는데, 꼭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자, 첫째 비판이 나오는데, 자, 이 사회적 책임론은 전과가 많은 상습범인은 형벌 적응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 무능력자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가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습범입니다. 그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과가 아주 많습니다. 자, 전과가 많다. 무슨 말하죠? 형벌을 여러 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전과가 많다는 게 또 뭘 말합니까? 형벌을 받아도 계속 범죄를 범한다는 거죠. 자, 형벌을 받아도 또 범죄를 범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형벌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죠? 형벌이 효과가 있었다면 형벌을 받고 나서는 범죄를 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형벌을 받고 나서도 또 범죄를 범한다는 거죠. 형벌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람이죠. 자,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바로 뭡니까? 형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형벌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책임 능력이 없다는 소리고,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책임 능력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되는 건데, 이 사람은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형벌 능력이 없고, 그럼 책임 능력이 없고, 책임 능력이 없다면 책임이 조각되니까 무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과가 많은 상습범인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무죄입니다. 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전과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정자는 책임 능력자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명정자. 술 취한 사람을 말하는데, 술에 아주 심하게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예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12월 1일 날, 만취했습니다. 자, 만취 상태에서 이제 폭행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폭행죄로 공소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재판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12월, 이제 30일이라고 해봅시다. 요때도 만취 상태에 있습니까? 술이 뭐 이렇게 한 달씩 갑니까? 술 취하면? 아니죠. 요때는 이제 만취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술에 만취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심신상실자, 책임 무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이니까 행위실을 기초로 책임 능력의 존재를 평가합니다. 행위실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책임 능력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이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입니다. 또 12월 1일 날 이 사람은 만취 상태였고 심신 상실 상태였으니까 이 사람은 책임 무능력자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 능력은 형벌 능력이니까 어느 시점을 기초로 판단합니까? 재판시, 수형시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재판시 12월 30일 기초로 심신 상실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수랬겠죠.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책임 능력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명정자는 언제나 책임 능력자가 된다. 이게 사회적 책임론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 깨면 다 책임 능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력은 형벌을 과할 때 존재하면 충분하므로 형벌이 14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 무능력자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이 사람이 12월 1일 당시에는 14세 미만자였는데 재판시 12월 30일에는 14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책임 무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이 재판시를 기초로 판단하니까 이 사람은 책임 능력자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심신상실도 마찬가지죠. 12월 1일에는 정신병자였는데 재판 받을 때 다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이 사람도 책임 능력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책임론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통독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이고, 자, 범죄 능력이니까 책임 능력은 범죄 행위 시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책임 능력은 범죄 행위 시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책임 능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 조금 구체화시켜서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 존재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즉 책임 능력은 행위 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이유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임 능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상으로는 생물학적 방법이 있고 심리적 방법이 있고 혼합적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10조는 혼합적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시다. 그래서 혼합적 방법은 행위자의 비정상적 상태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물학적 요소가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심리적 방법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을 혼합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혼합적 방법이고, 우리 형법 10조는 이와 같은 혼합적 방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10조 1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10조 1항을 보세요. 심신상실자란 책임 무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다시 뜯어봅시다. 자,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생물학적 요소입니까? 심신장애죠. 심신장애. 자, 요것이 생물학적 요소고,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가 있는데, 심리학적 요소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심리적 요소예요.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 또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혼합적 방법으로 제10조 1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74페이지 보시면 10조 2항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합적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10조 2항을 보시면 심신창의로 인하여,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소죠. 그 다음에 전항의 능력, 바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심리적 규범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역시 혼합적 방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형법 모두가 혼합적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형사 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형사 미성년자인데 14세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생물학적인 문제죠.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14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생물학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들이 이제 있는데 두 사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사 미성년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심신 상실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형사 미성년자를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20세 미만자를 말하죠. 근데 형법상의 미성년자는 1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구조를 보세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바로 14세 미만자가 형법상으로는 미성년자가 됩니다. 민법하고는 다릅니다. 14세 이하자가 아니죠. 미만자입니다. 14세부터는 책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세가 됐는가 안 되는가 이건 생물학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실제의 어떤 그 생년 뭡니까 출생 날짜 같은 걸 입증하면서 그 호적부를 기재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물학적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는데 왜 벌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이죠. 책임 능력이 없고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이 조각되고 라서 무죄가 되기 때문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자들 뭐 대개 따지면 몇 살 정도입니까? 몇 학년 정도입니까? 중학교 한 2학년, 1, 2학년? 그 정도까지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책임이 조각되고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런 아이들, 14세 미만자들은 무조건 책임 조각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라고 말합니다. 왜 무조건 책임을 조각시키고 무죄를 선고할까요? 어린 아이들도 사실 어른 뺨치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적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들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 능력을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이라고 정의했지만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그런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건 형사 정책적인 이유에 따라서 책임 능력자로 규정한 겁니다. 뭡니까? 어리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은 비록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유죄를 인해서 전과자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뭡니까? 막 나가는 거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가능성이 크니까 너무 일찍 전과자 낙인을 찍지 말고 그냥 무죄 판결을 선고해서 개선될 수 있는, 선도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형사 미성년자를 책임 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직 형사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이라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소년법상으로 형사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세 미만자지만 12세 이상이라면, 즉 12세 이상 14세 미만자인 아이들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근데 12세 미만자는 보호 처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12세 이상 14세 미만자는 형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12세 미만자는 형벌도 안 되고 보호 처분도 가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년법의 특례를 제가 참고로 쭉 연구했는데요. 의외로 이 소년법의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형법 이론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최소한 그 조문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소년법과 관련된 판례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신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기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TV를 잠깐 봤는데, 뭐, 요즘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우연히 뭐, TV를 켰다가 이제 그거에 나와서 제가 보게 됐는데, 어느 이제 지방, 농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 5살짜리 꼬마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놀러 나가는데,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애타게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 산과 이제 들판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새벽녘에야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아이는 죽어 있어요. 자, 그 마을에 이제 그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건져내서 보니까 이미 죽었는데, 아이가 단순히 익사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전신에 타박상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심하게 매질을 한 겁니다. 아이를 갖다가. 그래서 아이를 그 운동에 던져가지고 그 아이를 죽게 한 겁니다. 그 아이가 그냥 뭐 실수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에 의해서 아이를 이제 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죠. 그냥 웅덩이 던진 것이 아니라 전신을 갖다 매로 난타한 다음에 아이를 그렇게 죽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했어요. 그 범인을 나중에 찾았는데 누구냐? 그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너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자기를 놀렸다는 겁니다. 욕을 했다는 겁니다. 꼬마가 욕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4살짜리 꼬마를 뒷산으로 끌고 와서 나무에 묶어놓고 하루 종일 매질을 했대요. 하루 종일 매질한 다음에 아이가 늘어지니까 밤늦게 웅덩이 갖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 아이를 살해한 겁니다. 자, 아이지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몇 살인가요? 한 10살, 11살, 12세 미만자입니다. 형벌도 안 되고 보호처분도 안 돼요. 그냥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그 피해자의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그 TV에 잡혔는데 막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울부짖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네요 하면서 막 울어요. 아니 저렇게 나쁜 아이를 처벌 안 해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세상에 이런 게 법이냐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진짜. 이게 뭐 대충 교과서상으로 시선이 맞아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야 아무리 아이지만 얘를 처벌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정의에 반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췄다고 합니다. 뭐 한 12세인가 11세 정도 낮췄다는 걸 제가 언뜻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거를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뭡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집단 성폭행을 했더라고요. 처벌할 수 있어요? 강간죄로? 처벌 못 합니다. 왜? 14세 미만자니까 자기의 무능력자 행동이기 때문에 무죄예요. 무죄.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여자아이의 부모들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무죄예요? 하면서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도 점점 범죄 연령이 낮아지니까 입법론상으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일본이 낮췄으니까 아마 우리도 따라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소년법의 내용 잘 이해해 두시 바라고 하여튼 그래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규정된 것이 형사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심신상실자입니다. 1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죠. 그래서 생물학적 요소로서 심신장애를 요구하고 또 심리적 요소로서 산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부전자를 요구합니다. 우선 생물학적 요소로서 조문은 심신장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건 정신병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뭐 정신병, 정신병질, 의식장애, 정신방향 다 포함되지만 뭐 쉽게 말해서 정신병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자라고 무조건 심신상실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뭡니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심신상실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앓고 있을 자도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면은 일단은 심신상실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심신장애라는 것은 생물학적 요소입니다. 자, 생물학적 요소니까 법관이 판단합니까?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판단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의사입니다. 자, 심신장애라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예요. 이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사실의 문제죠. 의학적인 문제죠. 따라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주의하세요. 어떤 사람이 법정에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정신병자인 경우가 있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이때 꼭 의사를 불러와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신병자라고 분명하다면 이때는 의사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죠. 뭐 대개 정신병자들이 좀 애매하죠. 어떤 때는 정상인 것 같은데 가끔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평가를 거쳐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심리 미진으로서 그 판결은 파기 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다면 의사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애매하다면 반드시 의사의 감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요소가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의 흠결인데,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은 통찰 능력을 말하고 의사 결정 능력을 조정 능력을 말한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또는이죠. 그래서 두 능력이 다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심신상실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신장애가 있을지라도, 즉 심신장애가 있을지라도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력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심신상실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요소서 어떤 심신장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심신상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신상실에서 이러한 능력하고 기억 능력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다. 자, 판례 결론은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즉 기억 능력과 책임 능력은 논리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책임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억 능력이 없다고 해서, 즉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 능력과 책임 능력은 필연적 관련성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오른쪽에 판례 연구에서 목사 피살 사건을 보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산 S교회에 가끔 다니게 가면 결혼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어느 날 01시 30분경 자신의 집 뒷산에서 산상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 밤에 기도하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을 목사는 사탄이다. 갑자기 목사가 무슨 악마라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자임으로 작은 자가 살아남는 길은 큰 자인 을 목사를 죽여야 한다. 공자 맹자도 천당에 못 갔다는데 나도 천당에 못 갈 것이 분명하므로 을 목사를 죽여야만 나도 큰 자로 되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감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사용하던 식도를 허리춤에 넣은 후 가드날 05시 10분경 S교회 예배당에 도착하여 신도 1000여 명을 모아놓고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을에게 접근한 후 허리춤에서 위 식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서 을의 우측 가슴 등을 힘껏 삼에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목사가 새벽 예배 도중에 1000여 명의 신도가 보는 앞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사안입니다. 충격 사건이죠. 일단 가병동은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겠죠. 특별한 위법성 조항석이 없으니까 위법성도 인정됩니다. 그럼 이제 책임이 일량 문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심신장애란 생물학적 요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갑자기 큰 자, 작은 자가 왜 나오고 갑자기 왜 목사가 사탄입니까? 그래서 왜 목사를 죽여야 자기가 천당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 시비 변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생물학적 요소를, 심리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심신상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책임 무능력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니까 법원은 무슨 판결 선고합니까? 무죄 판결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을 것이고, 또 검찰을 송치해서 검사 앞에서 또 수사를 받았을 겁니다. 또 1심 거쳤고, 2심 거쳐서 지금 대법원까지 온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됐을 겁니다.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요, 경찰 수사, 검찰 수사, 1심, 2심, 대법원까지 오는데, 진술을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진술이 약간 엇갈리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 같고 좀 달리 말하기도 하고. 왜? 기억이 약간 희미해지고 하니까 딴 말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하고 또 그다음에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뭡니까? 탁월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아니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왜 심신상실자입니까? 이 사람은 심신상실자가 아니라 심신미약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답변을 봅시다. 요지 처음 보세요.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뭡니까? 기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책임 능력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책임 능력과 기억 능력이 필연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그 아래 판결 요지 보세요.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뭡니까? 기억 못한다고 책임 무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억한다고 해서 책임 능력자가 되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목사 피살 사건이죠. 어쨌든 그래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무죄예요. 그럼 뭡니까? 형벌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풀어줘야죠. 풀어줘야죠. 근데 풀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람은 천당 가기 위해서 목사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목사님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못해요.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목사님 주변에 항상 경호원 배치해야 되고, 목사님 그 뭐 강상 뒤에는 몽둥이 같은 거 놓고, 만약 올라오면 때릴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고, 방탄조끼도 입어야 되고요. 권총도 차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 무죄지만 내보낼 수가 없어요. 가둬둬야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치료 감호라는 보완 처분이죠. 그래서 현행법상 치료 감호법상에 따르면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둬두고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감호의 선고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심리적 요소는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궁극적으로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상실자라면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지라도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인정되고 또 그다음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치료 감호법에 따라서 치료 감호는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둬놓고 치료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어진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정 책임 능력자와 그다음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